3교시 문제도 하다 보시면은, 좀 난해합니다. 3교시는 이제 범위 때문에 어려워요. 범위가, 이제 그 보호 계전기에 대한 기능별 분류를 하려면은 이 전체 계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써야지. 정식적으로 하면. 책만 내도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이거 절차도 3페이지에 25분 동안 3페이지를 쓰시기가 이 되게 어려운 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기요 이러면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KC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게 17페이지가 넘어요. 이걸 또 3페이지에 쓰셔야지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진짜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네요.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고 이제 VLF 이거는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나온다고 조만간 나올 거라고 이거 뭐 하고 자료까지 좀 드렸습니다. 사선 활선 상태에서 케이블 열화 진단할 때 이제 VLF Very Low Frequency로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 자료를 드렸던 건데 뭐 좀 나와서 잘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자파 뭐 기본 내용입니다. 전자파에 대해 정의 이제 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이 1, 2, 3번이 너무 넓어요. 쓰시기가 요약해서 쓰시기가 뭐 그런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으면은 이 절차, 그다음에 피레 시스템, 그다음에 VLF 하고 전자파. 뭐 안전하셨던 분 중대재해 사고 종류하고 통보 방법은 기본 문제거든요. 이거 기본 문제고 보호 개전 목적하고 설치 분류 이것도 좀 잘 쓰시습니다. 그래서 3교시는 선택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데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좀 잘 하시는지가 좀 점수에 대한 관점, 고득점에 대한 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관점상.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보시면 좋고, 이게 또 건축 전기 쪽 관련된 문제고, 이제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이제 법규의 문제입니다. 전기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대한 법규 문제가 안전 파트에서 안전 파트의 출제 기준에 보면은 이제 3번째 법규 사항이죠. 그 내용 아시죠? 네. 이거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 안전 기술사 직무 내용하고 이제 시험 범위 관련된 사항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 안전 관련 법규가 3번 항목을 해서 전기 사업법부터 기타 전기 규정해서 11개의 법규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전기 안전 관리법에 대한 시행 규칙, 법규에 관련된 사항들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개정된 법규가 매번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개정된 법규는 아니고 옛날에 있는 법규 사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중대사고 종류하고 통보 방법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기본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3교시 문제에서 몰라서 못 쓰는 문제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을 좀 받아야 되는 파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 계전에 대한 설치 목적, 사고 설비에 대한 제거. 보호 개전 쪽 나오면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이런 그림들. 네, 항상 그리는 그림, 차단 장치하고 트립 코일하고, 네, CT하고 PT 부분에서 검출부가 있고,
여기 판정부가 있고 동작부가 있습니다. 동작.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죠. 판정부. 여기에 관련된 보호 개전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때 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폴트를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설비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고 설비에 대한 손상, 경감 방지를 하고 개통 안정적 운전,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신속하게 복구, 그다음에 보안 유지, 공급 신뢰도 구성을 하는 게 이 그림에서 보호 개전기를 설치하는 목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호 개전 방식은 총 4가지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주보호, 후비보호 방식. 주보호, 사고 발생되는 지점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보호 개전기가 보호를 하고 얘가 동작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제 후비로 보호를 하는 방식이 주보호와 후비보호 방식. 그에 대한 정의 부분 적고 이제 개통도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서 보호 개전의 주보호, 후비보호. F1 지점과 F2 지점 폴트가 발생되는 지점에 따라서 주보호, 후비보호를 해야 되는 조건들을 간단하게 그림을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얘네들이 제일 먼저 동작을 하고 얘네들이 동작 안 했을 때 그 다음 얘네들이 동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기본적인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시차 보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한시 동작에 대한 시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시 동작을 할 때 그 반한시에 대한 부분으로 선정해서 사용합니다. 반한시 같은 경우는 고장 전류가 크면 빨리 차단하는 게 반한시 특성입니다. 그래서 강반한시, 초반한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반한시 특성에 대해서 고장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1번, 2번, 3번 해서 순차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정정을 하는 방법이 한시차 정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사고 지점의 전원축으로 갈수록 이제 보호 시간이 길어지는 게 이제 고장 전류의 그 살짝 전자력하고 고장 전류에 대한 크기 부분이 직렬 기기한테 그대로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 기간이 길어지면은 직렬 기기의 열적, 기계적 충격으로 해서 내량 자체를 강화를 시키는 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했을 때 정정 차에 대한 시간 내용들을 이제 그림하고 수식으로 나타낸 그림.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린 부분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관성 특성, 이제 유도 원판형 동작 타입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한시차 개전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구간보호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구간을 선정, 요 구간을 선정한 다음에 그 구간 내에 보호하는 방식이 구간보호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구간보호 방식이죠. 그다음에 단락 지대에서 다 보호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RDR, 그래서 비율 차동 개전기. 네. 비율 차동기. 87 개전기죠. 87 개전기 해서 이렇게 동작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간 보호 방식이고, 이제, 보호 구간 양 끝에 차단기, 변류기를 설치해서 보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중첩을 시켜서 요 구간하고, 그러니까 요 구간하고 이런 식으로 요 구간 사이가 중첩이 된다는 거죠. 중첩이 돼서 이제 보호 맹점을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뢰성, 경제성, 맞네요. 신뢰성,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선택 그 보호 방식은 고장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고장을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우리 선택지락 개전기 SGR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더 좋죠. 지락 부분, 지락 부분에 영상 전압 보호해서 GVT하고 ZCT하고 OVGR, SGR 그림이죠. 이런 것들 넣어주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방향 선택, 보호 방식.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딱 그 정해져 있는데, 기능별 분류 부분인데, 분류가 종류, 분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게 관점에 따라서 그 답안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이런 부분 문제하고 이제 고려사항,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는 내용들에 보시면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검토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다 검토를 해야지만 좀 양호한 선정 그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제 단락 보호에서 과전류, 단락이 발생했을 때 임피던스가 아주 작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는데 그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과전압 계전기에서 오버 볼테지 릴레이 부분에서 일정 값 이상의 130%에 보통 정정을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적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 전압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압의 70% 이제 전압이 일정하게 다운됐을 때 정장을 하는. 그다음에 단락 방향 계전기 선택, 단락 계전기 거리 계전기 방향 거리 계전기 다시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락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접지 조건에 따라서 좀 많이 변경이 되는 거죠. 유효 접지하고 비접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과전류 지락 계전기, 방향 지락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여기서 없네요. 네. 기타 탈조 보호 계전기, 주파수, 한시 계전기,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로 묶어버린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분류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로 그룹핑을 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접지 설계 흐름도를 제시하시고 122회 3교시 4번에서는 그 KC에 대한 접지 설계 흐름도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통상적으로 접지 설계에 대한 흐름도는 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고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1, 2년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그 다루기는 하는데 좀 익숙하게 하시려면 한 3, 4년 정도 공부하셔야 분들이 좀 그 무리 없게 이제 쓰실 수 있는 좀 주제고요. 좀 우선적으로 꼭 하셔야지 되는 파트입니다. KC도 지금 접지 관련돼가 지금 요번에 바뀌는 게 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거 122회 때 그렇게 출제는 됐는데 KC 자체가 IC로 하다면 KC, 그러니까 KC가 KSCIC로 인용을 해 와서 들어온 거고요. 이게 IC 바탕으로 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KCIC로 넘어오면서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하고 이 KCIC가 합쳐져서 KC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바탕은 IC를. 그러면 61936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IEE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별도 언급이 없고 부속소에서 어떤 걸 가져와야 되고 이것도 뭐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어떤 IEEE 거를 가져와서 인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61936하고 IEEE 스탠다드 80하고 비교를 좀 해서 넣어주셔서 서로 간에 대한 장단점을 좀 하셔야 돼요. IEEE 같은 경우는 계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계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표로 정리를 해서 K 값으로. 어차피 포인트는 제가 알기로는 허용 접촉 전압하고 보폭 전압인가. 네. 근데 여기는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명칭이 그게 지금 부속소에 대한 계산 값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지 이게 없잖아요. 그게 핵심적인데 그게 핵심적인 사항들이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글로벌 접지에 대한 정의 부분, 그 다음에 그 고압측, 특고압측에 대한 지락 사고로 인해서 저압측에 발생되는 스트레스 전압에 대한 위험성도 IEE에는 없는데
61936에는 있는 그런 사항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정리를 조금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 어쨌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GPR이라서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에 대한 위험성 전압이 발생을 하면 그 전압보다 안전 전압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잖아요. 그 안전성을 보장을 하려면은 발생되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 에너지 자체가 작은지를 설계 완료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지 고유 저항, 절차 도를 했기 때문에 플로 차트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가 돼 주셔서 순서나 누락이 없게 다 항목이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들어가신 항목들은 어떤 자기가 좀 앞글자를 따든 뭘 하든지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AC 값이 나오고 이 터치 전압 ES까지 포함된 이 터치 전압이 나오고 설계를 한 다음에 RG 값을 정의하고 IG 값을 정의해서 얘네 두 개가 곱해진 GPR이 나오고 GPR이 얘하고 비교가 돼서 완료가 될지 보강할지 이 순서가 되는 거죠. 1, 2, 3, 4, 5, 6까지 순서가 있고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순서대로 쭉 써주고 그 절차만 쓰고 끝나면은 옆에 공간에 남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되는 수식 부분을 적어 주신다든지 두 번째로 어떤 법칙이라든지 주요 설계 관점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셔야지. 근데 법규적 이게 뭐 수식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좀 좋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현장 데이터, 대지 고유 저항 로 값을 측정을 하는 거고, 로 값을 측정을 할 때, 뒤에 우리 그 위너의 사전급법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장 데이터. 그 다음에 굵기 선정을 하는데, 굵기 선정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고장 전류, 이 IF, 고장 전류 크기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지속 시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기를 선정을 하는데 KC에서는 S는 K분의 루트 T의 IG로 해서 좀 간단한 K 값에 대한 개수 부분을 정리하고 우리 BC하고 GV 케이블에 대한 수치 그렇죠. 143하고 232인가요? 그런 수치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용량 계수라든지 온도에 대한 계수값 그다음에 기준 온도, 실제 온도에 대한 최고 온도에 대한 계수값을 다 정의를 하고 그 수치를 다 넣은 다음에 이 도체 굵기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죠. 이 실제적으로 계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현장 여건에 상이하다 보니까 일단 부분의 차이가. 그래서 산정을 해서 굵기를 선정을 하고 다음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전압. 그러니까 우리가 변전소 같은 경우는 메쉬 전압을 메쉬 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메쉬 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이상 전압에 대해서 접촉 전압을 정의하고 보폭 전압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대한 저항값, 사람에 대한 저항값을 보게 되면은 이 저항값이 자체의 저항값, 그러니까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의 500옴부터 해서 2000옴까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중간 평균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 상태를 가져와서 인체 자체의 저항 1000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전압이든 보폭 전압이든 이 전위가 상응되는 부분에 물체에 접촉을 하든 보폭에 대한 전압을 정의를 하든 둘 다 전류가 몸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접촉되는 저항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접촉 저항 값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에 대한 크기를 등가화시켜서 A 값을 0.08로 주어져서 4A분의 로에스 CS 값에서 A를 0.08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3 로에스 CS 값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접촉 전압은 2분의 1이니까 1.5
보폭전압은 2배니까 6 CS-ROS라서 여기서 저항값을, 몸에 대한 저항값과 대지에 대한 접촉 저항값을 산정을 해서 R값을 산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I값을 선정을 해서 몸무게 60kg에 따라서 이 시간에 따른 위험 전압을 접촉되는 보폭 전압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게 주식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접지극에 대한 이게 여기를 한 거고요. 접지극의 설계는 이제 메쉬 설계를 한 거죠. 메쉬 설계를 해서 메쉬 저항 자체가 대지 고유 저항하고 길이, 그다음에 면적, 설치되는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수식으로 정리가 돼서 접지 저항 R 값이 나옵니다. 저항값 RG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I 값, 최대 접지 전류. 여기서 전류를 흘려주는 I 값이 있는데, I 값이 IG 값의 고장 전류에다가 분류계수로 해서 60%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RG하고 I하고 얘네들이 곱해지면은 여기 전위가 상승하는, 얘 흘러들어오는 전류 I 분류계수가 곱해진 고장 전류의 60%가 분류가 돼서 들어오는 전류하고 요 저항값, 그 메쉬 저항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요게 두 개가 전압하고 저항이 곱해서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값이 위험 전압이 있습니다. 이 위험 전압이 나오니까 이 위험 전압하고 이제 접촉 전압, 보폭 전압에 대한 부분에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설계가 중요합니다. 얘가 더 크면은 얘를 낮추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더 크면은 이 안정성이 보장이 되니까 설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쉬 안에 있는 접촉 전압, 보폭 전압을 계산을 해서 요 안에의 위험성을 다루게 됩니다. 아니면은 요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에서 최외곽 쪽에 있는 부분을 울타리를 둔 다음에 전위 경도를 낮게 만들어서 줄이겠는지 뭐 이런 대책, 그다음에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저감하는 대책 부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IEEE 스탠다드 80에서는 이렇게 절차로 해서 설계가 좀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적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글로벌 접지 부분이라든지 개수가 복잡한 걸 단순하게 했다든지 별도의 언급이 없는 내용, 이제 스트레스 전압에 대한 검토, 이런 내용들이 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해도 헷갈리고 해도 안 끝납니다. 이게 들어온 지도 한참 예전부터 고전적인 문제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정리하셔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 터치 전압, 그 보폭 전압 이런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외워놓으면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특별한, 그리고 아까 전에 있는 그 메쉬 저항값, 그것도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장소,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신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드셔야지 좋겠고요. 다음에 PD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이제 128회 때 293번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대로 KC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거를 근데 안전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뭐 뜬금없이 CT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CT 양이 그렇게 많은데 CT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렇게도 문제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건 한 교시에서 이렇게 몰아서 나오는 건 또 오랜만이겠습니다. KC에 대한 내용으로 외부 필에 관련된 수뇌부 인하수순 접지, 외부의 내부, 이거 바뀌었네요. 외부가 외부가 이거고, 내부가 전기 전자계 PD 시스템 등전이 본딩이죠. 이게 오타가 좀 많네요.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 이게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직접 타이핑을 다 쳐서 하다 보니까 오타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피레 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구성해서 적용 범위. 이제 KC에 대한 KC가 그 코리안 일렉트로닉 스탠다드 코드 이 스탠다드로 코드화 시키는 거죠. 전부 다 코드를 만든 건데 그 코드가 피레 시스템은 150절에 피레 시스템이 있고 접지가 140절에 있는데 그 150에 151, 152, 153 하고 151에 1.1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하부 항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피레 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구성에 대한 항목으로 적용 범위하고 구성, 등급 선정이 이제 피레 시스템에 대한 그 KC 항목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 명칭까지는 이제 적어 주셨어야지 되고 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낙뢰부터 보호하고 20m 이상의 적용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 구성은 외부 피레 시스템하고 내부 피레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등급 선정 같은 경우는 피레소 등급에 따라서 우리 LPL 등급으로 한 거죠. LPL 선정을 하고 2등급 이상 위험물의 제조 여기만 특별하게 2등급 이상으로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큰 파트 하나,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피레 시스템 중에 이제 외부 피레 시스템, 이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큰 부분입니다.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은 수레 어떤 낙뢰가 치면은 네. 낙뢰가 치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LEMP 라이트닝 번개가 일렉트로 마그네틱 전자계 형태로 어떤 펄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LEMP라고 얘기를 하고 LEMP가 들어오면은 이 낙뢰를 수레 딴 데 맞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맞아야 되는 부분이 수레부죠. 다른 부분에 맞지 않고 맞는 부분이 수레부. 그래서 수레부에 대한 내용이고 수레부에 대한 그 형태나 보호 방식에 따라서 이제 돌침, 수평 도체, 메시 도체의 형태로 하고 그에 대해서 그 배치 방법에 따라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종류에 대한 명칭 나열보다는 그 좀 구체적으로 좀 그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돌침 이런 돌침이라든지 이 수평 환도체라든지 메시도체 이런 형태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에 대해서 형상과 채소, 면적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적으면 전체를 못 적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만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자연적인 구성 부재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 말고 자연적인 구성 부재를 하려면은 위험성에 대한 부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은 적합하면은 이제 쓸 수 있다는 자연적 구성 부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주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수레부에 대한 배치,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메시법 같은 경우 건물 옥상에 메시 형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호각법은 수레부에 대한 이제 각도로 보호를 하는 거고, 회전구체법은 이제 롤링 스페어법. 그래서 RS는 10I에 0.65로 이제 최소 피크 전류 대비해서 LPL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반경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부터 60m에서 이제 층내 높이가 여기 60m 이하 부분이고 60m 이상 부분에 회전구체법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축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축내에 대한 부분은 관련된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분리가 된 수레부인지 그 분리가 되지 않은 내용인지 그래서 관점이 자연적 구성 부재를 이용해서 좀 추가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개념하고, 두 번째로 이제 재질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부터 이제 건물하고 이제 분리 여부에 따라서 이 조건에 상이해진다는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았을 때 지붕 마감재에 대한 부분이 불연성에 대한 부분, 가연성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연적 구성 부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수레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이 뭐 설명 간단하게 드리지만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어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하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정의 부분, 수레부하고 접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이제 연결시킨 게 인하도선인 거죠. 그래서 인하도선에 대한 부분을 건축물 구조하고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다음에 재료, 다음에 단면적에 대한 내용으로 똑같이 이제 좀 세트로 다 맞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 방법, 얘네들 배치를 할 때 건축물하고도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근접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이 분리에 대한 여부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위험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기적인 연속성, 자연적 구성 부재. 보시면은 다 틀이 비슷비슷하게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로 이제 연결했을 때에 대한 자속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서 이 자석에 대한 상세가 이루어지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위험된 전압에 대한 인가 부분은 이제 L, 자석 파이 L에 대한 부분으로 위험성이 커지는데, 그런 것들이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다음 접지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형상에 따라서 A형 접지극과 B형 접지극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료, 형상, 치수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또 다 다루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 접지 저항값, 동결 심도 이런 부분들, 동결 심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낮아지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올라가는데 그에 대한 상이하고, 동결 심도로에 따라서 저항값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동결 심도 이하로 하는 그런 내용들. 자연적 구성 부재 이런 내용들이 제 세트로 이렇게 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덩어리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외부 필해 시스템입니다. 전기 전자 설비에 대한 보호 부분. 그래서 내부, 여기는 외부에 대해서 수레를 받고 가는데 얘네들로 인해서 뭐 전위가 상승을 한다든지 유도로 인해서 자석이 발생을 한다든지 정전 용량으로 인해서 전위가 뜬다든지 외부에 위험성이 발생하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보호를 내부 필해로 보호를 합니다. 그 보호하는 대상은 전기 전자 설비들, 건물 내에 있는 전기 전자 설비들인데 얘네들에 대한 절연을 보호를 한다는 거죠. 이게 내부 필에 대한 보호 사항이겠습니다. 일반 사항 보시면은 LP존, 이게 건물 내부다 보니까 존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 필해에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이 LPZ0A 부분이고, 이 부분이 LPZ0B 부분이고, 건물로 한번 차폐를 하고 차폐를 할수록 이 LP01, LP02 부분으로 이제 보호가 쭉 되는 사항. 그래서 LP존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명시가 되고, 접지와 본딩 쪽에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절연 안전 이격. 그래서 전위가 상승하다 보니까 안전 이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S는 이제 KI 부분에 KM, KC의 거리 L만큼 이격을 해야지 안전하게 이격을 할 수 있는 거리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어렵지만 수식적인 뭐 메탈 분류하는 그 인하도선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수식이라도 좀 적용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접지, 본딩, 서지 보호기 설치. 서지 보호기 설치는 이제 그 협조된 SPD 부분이죠. 인입 설비 쪽으로 해서 여기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입구에서 그 SPD 1등급, 그다음에 한번 보호가 되면 SPD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등급에 대한 분리를 하고, 내 과전압 범주별 임펄스 내전압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그림 있었죠? 220V에서 6, 그 다음에 6, 4, 2.5, 1.5에서 피레기에 대한 보호는 1있구나 설치를 안 하니까 하고, 이렇게 1.3, 0.7, 6, 4, 2.5, 1.5, 0.7, 1.3. 이거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네, 이거 네, 생각나시죠? 네. 과전압 범주별 내 임펄스 내전압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도 생각나시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좀 되시면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전압 범주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부분은 연결을 하고,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평소에는 분리시키고, 위험한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연결을 시켜주는 게 서지복 SPD로 연결을 한다든지, 절연 방정 갭 ISG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속재 등급의 등전이를 이제 본딩을 하고, 이제 본딩하는 위치,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떤 부분을 재료로 본딩을 하는지, 본딩 바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설치. 솔직히 이거, 피레 시스템, 이거 문제만 가지고 막 2시간 정도 강의해야 될 양인데, 이거를 여기다 짧게, 네,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넣어놨어요. 그렇다고 항목 자체가 빠지면 또 안 되고, 이거를 25분 동안 다 쓰시기가 좀 녹록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항목별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충분히 다룬 내용이라서 내용들을 좀 하시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거를. 4번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대사고에 관련된 종류하고 통보 방법에 대해서. 이건 좀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 좀 안전에서는 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26회 때 2교시 6번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43조에 있는 이제 별표 16에 있는 사항들을 이제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용으로 정하는 이제 중대사고는 전기 화재 사고하고 감전 사고하고 전기 설비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대사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발생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거에 대한 관련 규정 적어놨습니다. 전기 화재 간단히 읽어보시면 이제 사망사고 1명, 그 다음에 부상 2명 이상 되는 사고, 그 다음에 전기 소방법에서 1억 원 이상에 대한 피해를 주거나,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되는 부분이 전기 화재 사고 부분이고요. 감전사고 같은 경우 사망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 설비사고가 조금 어렵게, 좀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량 플러스, 그다음에 장소 플러스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만 킬로와트에 대한 용량 이상 10만 킬로미터 미만에 대한 용량이고, 송변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1시간 이상 고장이 발생되는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공급 지점에 10만 킬로와트 이상에 대한 내용, 송변전 설비 고장으로 30분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드린다고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용량, 장소, 시간에 관련된 사항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수변전 설비가 1시간 이상 정전이 했을 때도 이제 중대사고, 이런 항목들로 한 8가지가 쭉. 이런 것들은 좀 하셔야지.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드렸던 문제 코사 가이드나 뭐 이런 문제들은 한번 하고 이제 좀 반복적으로 안 나오니까 버리셔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하는 양식, 이것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연락처,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현황, 피해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5번은 VLF 문제인데, VLF는 처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케이블이 열화가 되는데 열화 진단에 대한 내용이고, 케이블의 사용 및 보관 중에 기능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열화 현상이고, 그거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베리로 프리퀀시로 해서 그 아주 낮은 주파수의 전력을 공급을 한 다음에 0.1Hz의 입력을 신호를 하고, 그때 VLF PD 시험, 다음에 탄젠트 델타 시험, 내전압 시험을 할 수 있는 게 VLF 시험이라는 거죠. 케이블 열화니까 열화, 전기적, 열적, 기계적, 화학적, 전기 열화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고요. VLF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서 이제 장점에 대한 사항들. 우리가 그 사선 상태에 대한 5가지, 또 활선 상태에 대한 점검 5가지, 이것도 전기 안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VLF가 많이 진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자료도 드렸었은 거죠.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셨던 분은 좀 풀으셨을 건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왜 VF를 많이 사용하냐 보면은 이게 0.1Hz의 저전화 주파수를 이제 인가를 해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 장비가 작아져요. 장비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동하는 설비들을 가져가서 이제 판전 쪽에서 패드를 열은 다음에 거기서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선 상태에서 활선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지만 이런 사선 활선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 전화에 대한 문제점, 이게 물체 내에서 어떤 구역 내에서 정부 전화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데, 이게 직료 내전압처럼 직료에 대한 부분을 실험할 때 문제가 됩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다 해소가 되는 거고요. 충전 전류에 대한 영향도 없고, 어떤 장비를 설치하면 그 장비에 대해서 하나의 시험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3가지를 동시에는 안 되는데 3가지 시험을 각각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뢰성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유준정접. TD는 그 탄젠트 델타, 이거를 줄여서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탄젠트 델타 TD.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했던 열화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R 성분하고 C 성분들이 있는데, R 성분은 직접적으로 열화가 됐을 때 나타나고, C 성분들은 이제 충전 전류라든지 기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하고 열화가 되면은 탄젠트 델타 값에 대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셸링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판정 기준에 0.5% 이하 있을 때 이런 내용들, 이제 특징 부분. 그래서 이거 할 때 1번에서 측정 방법, 원리를 포함한 측정 방법, 2번째 이제 판정 기준, 3번째에 대한 부분이 특징으로 장점과 단점, 수틀에 대한 부분, 탄젠트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만한 자료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체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외부 자기에 대한 유도 영향이 이제 큰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특징으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좀 표치를 해줄 수 있고, 이거 되게 좀 신뢰성이 높은 유전정접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VLF의 내전압 시험은 이제 그 어떤 내량 이상의 전압을 인가를 시킨 다음에 전원이 파괴되는 여부를 보는 건데, 내량 시험이죠. 파괴 시험, 내량 시험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에 대한 판정
시험 방법 판정 기준 0.1Hz, AC 39.6kHz 3유제로 상자를 인가해서 60분에 인가를 한 다음에 저는 파괴 여부를 판별을 한다는 내용이 뇌전압 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부분 방전 시험에서 파셜 디스차지 부분 방전, 파셜 디스차지 부분 방전이 발생하는데 고압 설비에서 발생되는 국부적인 전기 방전 현상의 형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은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때 내부 방전에 대한 이제 패턴이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요. 코로나 방전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옆면 방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내부에 파셜 디스차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게 부분 방전 시험. 그에 대한 내용들로 보고요. 판정 기준은 이렇게 인가를 한 다음에 케이블은 5피코쿨롱, 접속제는 300피코쿨롱 이상이 되면 이제 불량으로 판정을 한다는 이제 판정 기준 사항.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VLF 진단 시스템에서 이제 사선 활선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서로 간에 대한 장단점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죠. 뭐 신뢰성 부분, 시간 부분하고 신뢰성 부분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선 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기 자체가 좀 다른 거죠. 활선용 기기와 사선용 기기가 VF는 똑같은데 기기 자체가 부분 기기 자체가 따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문제가 나와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잘 쓰셨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사선하고 활선하고 있는데 네. 활선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나요? 활선 상태에 대한 부분은 안전 관점에서 보면은 그 활선에 대한 작업 위험성 있잖아요. 그게 우리 전기 안전에서는 주요한 관점 사항이고, 활선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은 자기네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정전 상태는 정전을 그걸 해야 되니까 보고 체계부터 다시 그 정전하고 활선하는 그 절차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한 문제점인데, 그 대신에 신뢰성은 더 뛰어나죠. 외부 잡음 없이 그냥 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차이점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선 상태에서 하는 게 좀 케이블에 대한 저런 여러도 그 판정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대한 감전 위험을 줄이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자파에 대한 내용들이 마지막인데, 이건 전자파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이고, 전자파의 정의 부분에서 어떤 공존하는 전개와 자개의 주기적인 변화를 해서 진동하는 전파 형태에서 주파수 형태로 분류를 좀 했고요. 맥스웰 방정식과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간단하게, 그죠? 맥스웰 방정식 1번, 2번에 대한 사항들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에 대한 파형, 전파하고 자파하고 공간으로 나가는 이제 파형.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파를 할 때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자파가 산업 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간단하죠. 이제 전자파가 어떤 오동작을 일으키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오동작, 전자파, 노이즈, 다음에 유입되는 고주파에는 신호선에 대한 오동작, 자동화 설비, 메모리 소자, 다음에 외관에 대한 오동작 형태가 되는 거고, 그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전자파에 대한 대책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자파 부분이 1차적으로 어떤 EMI, 앞에서 했던 EMI에서 전자파에 영향을 주는 부분하고 EMS에서 전자파에 대한 내성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영향을 받을 때 이제 방사 형태로 들어올 수 있고, 이 전도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신호선에 대한 정도 형태, 신호선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전원선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접지선을 타고 전자파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고, 이 전도성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에 따라서 노멀 모드하고 커먼 모드로 구분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하고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이제 전자파에 대한 대책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LA 그 노이즈 발생 억제 부분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노이즈된 침입 부분에서 어떤 전자속 부분이 들어오면은 자석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서로 상쇄하게 만들어서 전자파의 유입을 막는다든지, 이 발생되는 서지 부분의 내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량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대책, 발생 측, 침입 측, 내량 측 강화를. 이타적으로 해서 노이즈 컷 트랜스포머로 해서 상호간의 차폐를 해서 접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접지를 한 다음에 편단 접지, 양단 접지로 해서 정전 유도하고 전자 유도. 이것도 뭐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편단 접지, 양단 접지, 장점, 크로스 본딩 접지에 대한 보호,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 그런 내용들 중에 접지, 쉴드 접지로 해서 전자파에 대한 정전 유도, 전자 유도에 대한 접지 방식별 이제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폐로 해서 정전 차폐, 전자 차폐 부분 차폐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네, 개별별 전자파 보면은 계통별로 TNC, TNS, TT 계통을 보게 되면은 TNC P 도체하고 N 도체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컨바인디드 된 계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계통 같은 경우는 이 P 도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전자파에 대한 영향 부분을 더 심하게, 그에 대한 대책으로 TNS 부분으로 분리를 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항목별로 분류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